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우리 모두의 식견을 올려줄 분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끔 이런 게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놈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저 태도가 진심인가? 쟤는 믿을만한가? 제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거 다 진짠가?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럴 때 조금은 감춰두고 있던 그 갑옷이 좀 벗겨져서 진실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일리 있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참고해야 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굉장히 불신하는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한테는 잘하는데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저는 되도록 안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거든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과 세계관과 인간관과 생활 태도의 자연스러운 노출 을 봐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양식을 보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런 것과 무관한 면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나 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걸 봐야 그 사람을 알죠. 이제 어디 식당이나 뭐 어떤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함부로 반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안 하려고 노력하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면 만나서 비즈니스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을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있냐 없냐 혹은 인간을 존중하냐 안 하냐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까?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열등감이 있거나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사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굳이 타인을 고쳐주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남이 고쳐줄 수도 없어요. 나하고 잘 맞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짧은데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관리하면서 산다? 그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하신 거네요. 예,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 시사 비평 이런 거 할 때도 파트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매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면 그 사람을 싫어하면 내가 괜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트너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인간관계 맺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그런 거 나오죠. 예,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속으로 마땅치 않아도 저 사람이 있어서 나도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마음이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하면 제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진실하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거든요, 제가. 하기가 싫으신 거죠. 예,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감정 노동인데 좀 더 젊을 때는 그걸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거는 못 하겠다. 어쩌다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는 이제 힘이 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오면 이제는 못 하겠다고 하죠. 참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이드가 있으면 그 하루 옆에 너무너무 싫은 사이드가 꼭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면만 있는 일이 없죠. 다 명함이 있죠. 그 좋은 것만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산다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거든요. 쉬운지 어쩐지 알기 위해서 한 번쯤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같이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너무 기쁘게 나 얘랑은 밥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런 감정 노동 안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람들. 근데 이제 대학 때 서클 친구들, 동기들. 우리가 45년 전에 만난 사이지만 지금도 분기에 한 번씩은 꼭 보거든요. 한 67명 되는데 각자가 알고 있는 맛집 이런 데로 돌아가면서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고요. 뭐 사는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이 집 음식 어떠냐 물어보고 가끔 그 모임을 제가 셰프를 하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재료 사다가 제가 음식을 차려주는 때도 있죠. 제가 이제 낚시 다니니까 가끔 좋은 생선 이렇게 구해서 가서 이제 뭐 세비차도 만들고 생선회도 뜨고 제 친구들 말로는 제가 해주는 게
비싼 일식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대요. 근데 그게 꼭 음식 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정 노동하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옛날 친구만 찾는 건가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자기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그게 서로 잘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전공 분야가 다르고 일하는 영역이 전혀 다르고 이래도 그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그것도 행복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리저리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이 사람은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거를.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책에 쓰신 내용 중에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예, 이 책에 대한 생각들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새 왜 혐오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집단을 혐오하는 내용의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정말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그럴 건가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게 되게 절망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된 적도 없어요. 그건 희망적이네요. 합리적인 다수가 경계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만 유명인들 중에서 막 악플 이런 것들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게 된다든가 또는 막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연예기사 이런 데에는 댓글을 못 달게 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은 그 악플을 당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 악플은 그 악플 단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지표지 악플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과는 무관해요. 근데 사람들은 막 몰려와서 누군가 악플을 달고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쪽에 뭐 문제가 있으려니 해서 그게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게 된다든가 또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욕먹는 걸 보니까 걔네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날은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늘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동통신의 시대, 지식정보혁명의 시대에서 옛날 같으면 우물가에서 속닥속닥하고 말 일을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거죠. 예, 지금은 내 귀에까지 왜 자기 검색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검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쓰레기 버려놓은 거를 다 찾아다니면서 뒤지냐고. 좋은 거 버렸을까 봐. 다 보고 싶거든요. 꼭 보고 싶으면 휙 봐야 돼요. 예, 저도 엄청 안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약간 단련이 돼서 그걸 잘 봅니다. 욕을 해도 귀엽게 하네라든가 요거는 내가 책 잡힐 발언을 했네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니면 안 알아들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 말을 듣네. 그 악플들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인류애를 잃거나 또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재래식 변소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문이. 원래 내가 거기까지 안 갔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문 열고 왜 들여다보냐는 거야. 그거를.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거군요. 좀 마음 편해졌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확증 편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연예인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누구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웬일이야?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근데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하면 그놈들은 옛날부터 역시 그래.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 확증 편향에 휩싸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욕구를 느낄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계속 공급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공급해줘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면 나쁜 정보가 똑같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 변하진 않지만 일부는 변할 수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부라도 변하게 하는 게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로,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콘텐츠로 그렇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뀔 리는 없어요. 그중에 일부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이 청춘의 독서 이 책에서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부분에 본성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윈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적자 생존이잖아요. 다윈이 그 1859년도에 발표한 책인데 최초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이 되게 설명한 과학자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창조주가 뭐 흙으로 빚어서 훅 숨을 불어넣어서 뭐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뭐 여자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유래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창조론이거든요. 근데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이 다양한 생물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를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말이 되게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죠.
근데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컨대 적자 생존하면 영어로 쓰면 survival of the fittest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건데 그거를 가장 훌륭한 자,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오독한 거죠. 피티스트라는 건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기 가장 좋은 어떤 개체가 생존한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진짜 가치 중립적인.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자연에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그냥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아남은 자는 훌륭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논리를 앞뒤를 바꿨군요. 예, 우생학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걸로 입증된 사람들을 교배시키면 더 강하고 더 훌륭한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인간을 개량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거죠. 그거는 다윈을 정말 오독한 거고요. 그게 한 시기에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죠. 막 협회도 만들어지고 막 장애인들은 막 불임시술 강제로 막 하고 다윈 선생님은 그런 걸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별게 아니야. 그냥 자연의 일부고 이 자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쭉 진화해온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종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진실을 얘기해 준 거죠. 우리 엄마가 누군지. 우리 엄마는 아메바하고 같은 공동의 조상이라고. 또 한 과학자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이런 과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동설 증명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이게 우리 집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하고 특별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인간이. 근데 물리학자들이 우리 집의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다윈 선생은 우리 엄마의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집과 우리 엄마를 알게 되면 나를 아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여전히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리고 나는 더 훌륭해질 수 있어. 우리 인간은 훌륭하기 때문에 지구의 지배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믿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고상한 목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거를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을 하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걸 밀고 나가게 되면 어떤 고상한 목적, 좋은 의도가 인류에 대한 끔찍한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되게 인간의 자기 이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냐 안 가지냐 이것도 중요한데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이해하지 못한 데서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지도 몰라. 내가 보기엔 쟤는 진짜 이상하고 괴짜같고 엉뚱한 짓을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쟤가 옳을지도 몰라. 이상한 생각하는 게 난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밀이 자유로운에서 한 말인데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거는 그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똑같이 나쁜 짓이라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를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한테는 자꾸 옛날부터 독서를 권하잖아요. 이거 호학군주, 공부를 좋아하는 군주가 좋은 군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예, 스탈린 같은 경우에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거는 많은 질문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조금은 네, 주제를 바꿔서 이거 감히 저 노년기라고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노년기 맞아요. 공식적으로 제가 지공선사 됐거든요. 지하철 공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을 많이 반추해보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돌아볼 때 후회가 되는 일이 있으신지요? 저는 잘 안 돌아보려고 노력해요. 돌아보고 반성해봤자 지공선사가 된 마당에 내 인생을 바꾸면 얼마나 바꾸겠어요. 굳이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이것은 이랬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생각에 내가 좀 괜찮았던 때도 있었고 아닌 때도 있었어. 근데 뭐 이미 살아온 거고 그건 못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고 훌륭하진 않았지만 뭐 그 정도면 괜찮았어.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했어.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내가 했던 일에 비추어서 지금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뭔가 깨름직한가? 아니면 흔쾌히 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마음의 소리 그거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행복의 비결 같은 얘기신데요.
행복한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만 느껴요. 근데 별로 기대 안 하고 들어간 식당에서 음식이 엄청 맛있었다는 거. 이러면 나의 안목에 대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집 진짜 잘 찍었어 이러면서 그런 아주 사소한 데서 느끼고요.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 쪽에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네, 저는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내가 먹는 것이 몸이 되고 내가 읽는 것이 마음이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책 읽는 거하고 뭐 먹는 거예요. 여기에 인풋, 여기에 인풋. 뭐가 좋은 게 들어와야 나오는 것도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먹고 읽고. 뭐 요즘은 읽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있죠. 이제 이동통신 시대니까. 그렇지만 역시 책은 물성이라 그러는데 손으로 책이 만져지고요. 냄새도 나고요. 그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요. 이 넘길 때 소리도 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단지 문자로 써 있는 텍스트가 주는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고 책을 꺼내고 펴고 읽고 책장을 넘기고 뭐 어떨 때는 뭘 붙여가지고 메모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이게 루틴인데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미디어, 이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종합적이에요, 책이. 약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만 느끼는 게 아니고 냄새, 어떻게 담아져 있느냐, 누구하고 먹냐. 이것까지 다 합쳐서 어떤 음식에 대한 나의 느낌, 그 음식이 주는 행복감, 이게 결정되잖아요.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책도 디자인,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돼서 맛이 나요. 읽는 행위와 먹는 행위. 나한테 집어넣는 두 가지. 그러면 혹시 나의 인생에 이 정도의 목표는 이루겠다. 소박한데요. 최대한 살아있는 날까지 내 발로 내 힘으로 걸어다니고 그 일상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 부분이네요. 그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하여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갯바위에 서서 낚시를 한나절 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근육과 이런 걸 가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상적인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다가 끝나는 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럼 언제 끝나든 그거를 내 힘으로 하다가 끝나는 거. 그게 되게 지금 소망이고요. 참 오늘 많은 부분들이 다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정춘의 독서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추가하신 부분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인데 자유론에 나오는 얘기랑 지금 하신 얘기랑 어떻게 보면 자유론의 실천편인 것 같은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저희 멘토 비슷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한테 데일 카네기가 있다면 유시민 작가님에게는 존 스튜어트 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유론에 나오는 주의 주장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유론은 사회나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제재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라는 질문 하나를 다룬 책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논리적으로 탁월한 대답을 떠받치고 있는 인간관, 인생관 이런 것이 되게 좋았어요. 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문장인데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것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거다.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불어넣는 방식이 뭐냐면 나에게 적합한 삶을 삶으로써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적합한 삶은 뭐냐? 그건 누가 못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설계한 삶,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 그럼 같은 의미에서 타인이 그 사람이 선택한 거를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도 없는 거네요. 예. 부당한 방식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게 아닌 한은.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20대, 30대, 40대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나도 내 인생을 정말 나에게 맞는 의미 있는 유시민 작가에게 글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찾아서 하고 싶다. 이게 내가 뭔지 몰라서 고민 중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그거 살면서 찾아야 돼요. 우리 하는 언어 습관에 자아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아는 찾을 수 없어요. 자아는 어디 아무 데도 없어요. 자아라는 거는 그냥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호체계의 집합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아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타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나도 어떤 삶의 주체인 철학적 자아고 내일도 모레도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아의 의지 없이 자아가 형성되기도 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삶을 설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영위해가는 삶과 내가 그 삶 속에서 형성해가는 바람직한 자아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일상적인 삶을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아를 찾는 과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자아를, 철학적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 죽을 때까지도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묘하잖아요. 판단의 주체인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또 있어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아는 자아가 또 있어요. 거울 마주 세워놓으면 내가 끝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아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걸 아직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일부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나를 어떤 대상으로 느끼는 내가 또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어느 날 되게 내가 마음에 드는 날도 있어요. 오늘 내 괜찮았어. 그게 나를 관찰하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긴장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되어야 할 나, 내가 오늘 발견한 나 사이에 또 간극이 또 있어요. 한쪽으로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고 머릿속에서 그 현실에서 내가 오늘 본 나를 그게 접근하게 이 접근 좀 했는데 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따라가야 돼요. 이 상호작용이 늘 긴장 속에서 벌어지거든요. 오늘의 내가 내 마음에 다 안 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의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또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늘 오늘의 나를 봐요. 오늘 내가 어땠나. 오늘 저랑 인터뷰하신 유시민은 어때 보였습니까? 그냥 두서없이 하자는 대로 얘기했어요. 괜찮은지 나중에 편집돼서 나오는 영상을 모니터링 해보고 그날은 좀 괜찮았던 것 같네 라고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죠. 그냥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되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지식이 진짜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나의 생각과는 달랐던 어떤 내용이 갑자기 저 말도 일리 있다라고 팍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40이 넘어서였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첫 번째로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저의 과거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고양되었다는 증거죠. 인격적으로 지식 면에서. 어제의 내가 그저께의 내가 좀 창피하다. 이러면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몇 달 전에 써놓은 글이 오늘 봤더니 보이기 유치해. 이게 문장이 왜 이렇게 비문이 많아? 이러면 문장 보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같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5년 전에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정말 창피해 죽겠어 라고 말할 때 창피해하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점을 알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5년 전 그 행동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5년 전 나고요. 그 5년 전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나예요. 자아는 변하는 거거든요. 계속. 작가님의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면 작업실 가서 하루 종일 책 보고 그리고 내 생각도 좀 쓰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참 귀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부대끼면서 살았던 것 때문에 사실은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게 좋은데 그렇게 못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주로 책 읽고 글 쓰고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게 원래 나한테 맞는 거였는데 되게 엉뚱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들이 되게 피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적절한 수준의 외로운 시간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타에 의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고 내가 선택하면 고독한 거다. 뭐 외로움이라고 하든 고독함이라고 하든 본인이 선택한 거면 괜찮겠죠. 근데 난 혼자 있기 싫은데 혼자 있어야만 돼 이러면 그쪽 괴로울 수 있어요. 그것도 마음먹기 따라서 삶은 원래 외로운 거야. 원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좀 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관념들 있죠. 행복해야 돼 뭐 이런 거요. 왜 행복해야 되지? 행복하면 좋긴 한데 행복 안 하면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또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안 행복한 거고 원래 어쩌다가 가끔씩 행복하다는 느낌?
이런 걸 가지게 되는 짧은 시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거 있는 게 굉장히 운이 좋은 거다. 너무 막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 이게 또 불행을 만드는 요소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서없는 생각을 좀 해봐요. 혼자 있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쩌다 행복한 걸 만나면 와 행복한 순간이 생겼어. 너무 좋아. 근데 지금은 안 행복해. 뭐 괜찮아. 원래 이런 거니까. 원래 안 행복한 게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에 그냥 있다가 어쩌다가 잠깐 행복할 때 그럼으로써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 그런 생각 좀 하죠.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고 이 외로운 시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책을 쓰잖아요. 잘 팔리면 되게 기분이 좋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껴서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글로 정리하고 이런 것도 고통도 따르지만 또 괜찮은 일이긴 해요. 사람들하고 잘 교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면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고 또 이런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럴 때 또 만족감을 느끼는 게 우리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혼자 계속 있다 그러면 쟤는 좀 사회성이 결여됐나? 쟤는 좀 뭐 친구가 없나?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본능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느 문명에서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로 있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분위기는 다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돼라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우리 종은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 집단을 어느 규모로 형성하고 또 어떤 질서를 내부에서 만들고 서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문명이 쭉 변화해 오면서 여러 양상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되게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성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더 좁게는 진사회성 동물이라 그러는데 생존과 자녀 양육 등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면서 분업하는 그런 종을 진사회성 동물이라 그래요. 뭐 꿀벌, 개미, 인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종인데 뭐 호모사피엔스가 뭐 30만 년, 20만 년 여러 썰이 있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생물학적 유전자들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립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 않거나 속한 집단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늘 고립과 따돌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누군가가 고립된 채 따돌림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자기를 투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경우에조차. 혼자 선택했어도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그렇죠. 그 사람이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건지를 남들은 잘 알기 어려운데 일단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선택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분위기는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전자가 만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유전자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좀 특이해가지고 원래는 생존하라고 만들었는데 유전자가 우리가 딴짓을 해요. 생존도 하면서도 나는 뭐지? 어디서 왔지? 왜 존재하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걸 자기 이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존을 하라고 만든 기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자꾸 해요. 이 부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얘가. 유전자가 주는 명령을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본능을 거역해요. 뭐 남을 위해서 죽어버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또 자기도 죽었어요. 생존하라고 만든 기계가 어떤 사회적인 대의를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만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혼자 지내는 거는 유전자의 명령에서는 배치되는 건데 점점 그거를 자의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자기 이해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요. 그게 생물학자들이 아직 해결 못한 문제라고 그러던데 어떤 인간 집단이 있어요. 그럼 이타 행동을 막 하는 개체가 많은 집단하고 그런 개체가 거의 없는 집단이 서로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많은 집단이. 그렇죠.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개체가 많이 있는 집단일수록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용감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병사가 많은 부대하고 나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병사가 많은 부대가 붙으면 당연히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가 많은 부대가 이기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그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개체가 많으면 그 유전자는 퍼지기가 어렵잖아요. 딱 눈치 봐서 짱 봐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용감히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는 개체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컨대 꿀벌 집에 장수말벌이 쳐들어왔어요. 장수말벌은 꿀벌을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꿀벌들이 막 모여가지고 날개를 떨어서 온도를 올려서 장수말벌을 죽여요. 그 맨 앞에 달려드는 애들은 먼저 죽겠죠. 그러면 이 꿀벌의 이타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거는 밝혀냈어요.
해밀턴이라는 생물학자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개체가 많은 집단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고요. 그 유전자에. 개별 개체는 모르겠지만 집단의 생존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게 엄마가 다 똑같잖아요. 꿀벌들은. 유전자의 반이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개별 개체의 생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인간은 꿀벌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부모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그게 이타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유전자를 많이 가진 개체가 있으면 이타 행동을 많이 해서 빨리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는 퍼지기 어렵겠죠.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해서 짝 찾아가지고 애 낳고 이런 유전자가 많이 퍼지겠죠. 그렇게 용감하고 이타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단 안에서는 이기적인 개체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망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계속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읽어본 책에는 아직도 그거를 완벽하게 설명한 책은 못 봤어요. 요거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괴짜들을 구박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거 보셨어요?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외국 학자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니네는 망한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영상이 그냥 썸네일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이슈였거든요. 망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망할 수도 있죠. 안 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출산이 지금 여성이 전담하고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꼭 자연이 준 것이 좋은 거냐? 자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거를 자연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야, 다 봐. 뭐 자연에도 보면 수컷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암컷이 다 키우잖아. 아주 예외적으로 아빠도 동참하는 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은 다 엄마가 양육을 전담하잖아. 출산 육아를 여자가 전담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오케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자연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 반대는 뭐가 있냐 하면 그건 나쁜 거기 때문에 없애야 돼. 이거 도덕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인간이 여성이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해 왔어요. 우리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인공자궁에서 애를 키우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애를 꼭 여자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낳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서 인공자궁에서 키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 망할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변화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해서 우리가 3천만 명 수준으로 한 70년 후에 내려간 다음에 그때부터는 또 애를 좀 더 낳을 수도 있어요. 그 미래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애를 낳게 되면 규정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아이를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애 낳는 거를 꺼리잖아요.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꺼려요 이제. 뭐 그냥 연애하면서 살지 결혼을 꼭 해야 돼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의 출산율 통계를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그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때? 그래서 뭐 우리 백이민족이 세운 대한민국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라고? 아니 그냥 우연히 생긴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내가 누구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사는 데가 이것이 특별히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국민국가라는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국호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적 정치체제가 있고 이렇게 살게 된 게 한 200~300년도 안 돼요. 인종이라는 허구적인 개념, 사회적으로 발명한 개념이죠. 인종이라는 게. 인간은 다 같은 종이에요. 외모가 어떠하든 그것은 특수한 유전자의 발현 때문에 외모가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조금 다른 그런 모양으로 생겨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에요. 다. 인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같은 종의 기준은 뭐냐? 암컷과 수컷이 결합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으면 그게 같은 종이잖아요. 지금 80억 호모사피엔스는 남녀가 짝지으면 다 생식 능력이 있는 이세를 낳을 수 있어요. 같은 종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이게 다 섞일 거예요. 나중에. 다 섞여서 이게 인종 집단으로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게 되겠지만 먼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호모사피엔스의 개체수가 10억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90억 뭐 다 된다고 그러는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외국인 얘기를 하면 니나 잘해. 그 대한민국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살게.
네, 그렇게 생각하죠. 관점을 아예 다른 데로 끌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요. 이건 중요해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까지 근심하지 말고 오늘의 내 삶을 잘 살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는 일이 달라져요. 돈벌이에만 온 관심이 쏠려서 코인 투자하고 막 여기 인생 거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돈 좀만 생기면 어디 기부하고 뭐 어디 봉사활동 다니고 이런 걸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딱 4가지예요. 일하는 거, 노는 거, 사랑하는 거요. 그다음에 연대하는 거. 이 앞에 3가지는 자기중심적인 활동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나와 유전적으로 무관한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자원을 쓰는 이런 활동. 이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이 4가지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돼요. 이 4번째에 온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데레사나 보통 위인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주로 이 4번째에 올인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 버는 거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삶이 온전한 삶인가에 대해서는 막 돈을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가 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놀이가 엄청 중요한데 놀이를 죄악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일해야지 놀기만 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놀이라는 건 좋은 거라고요. 그다음에 사랑, 이건 뭐 사랑은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있고요. 서로 배려하고 책임지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이 4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온전해지려면. 실제 사람들이 이 4가지를 하고 있고요. 비율과 방식, 내용이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컬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4번째에 올인하는 분들은 단색이죠. 옷도 단색으로 입고 다니세요. 그분들 마더 데레사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안 입잖아요. 이 단색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요. 나머지 3개는 단색으로 가면 욕먹어요. 그래서 3개를 다 잘 배합하는 사람은 또 존중받아요. 아, 저 사람 돈도 잘 벌고 노는 것도 잘 놀아. 근데 이 4번째 것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존경이 돼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는 잘하면 존중해요. 존경까지는 안 가요. 타인을 위한 거, 공동체를 위한 거는 이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본업이고 이쪽은 부업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업에 집중하면서 부업을 존경해요. 여기 비슷한 관점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언젠가부터 학생들한테 꿈을 우리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을 키워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 때 가졌던 꿈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궁금증을 갖는 사실 그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일단 지금은 돈이나 벌자 이렇게 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근데 꿈이나 야망을 가지려도 뭘 알아야 가져요.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면 그게 공상이거든요. 꿈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목표와 계획 이런 거를 선택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사실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살았지. 책 읽고 글 쓰는 게 나한테 되게 맞고 되게 좋은 일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 넘어서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글을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10몇 살에 벌써 꿈을 확정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이게 되게 무리한 얘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인생이거든요. 그건 슬픈 일이네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슬퍼요. 그냥 하는 거지. 왜냐하면 뭘 하루 세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온 거죠. 그냥 왔어요. 와서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러 온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 돼요.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일찍부터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고 결심할 수도 있고 살다 보니 이거 괜찮네 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설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설계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나중의 시간은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의 하루도 하루고 10년 후의 하루도 하루잖아요. 오늘의 하루도 소중하고 10년 후의 하루도 똑같이 소중해요.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능력과 환경과 자원과 내가 내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한테 무슨 선택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중에 이거 한번 해보지 뭐. 이거 하지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그게 아주 잘 선택이 되어서 평생 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막 35살에 전문의 되고 40살 됐는데 갑자기 재미없어 이래서 국수집을 연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규범과 관습과 전통과 뭐 주변의 기대와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 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에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누가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소통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걸 꼭 대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써 소통한다. 또 거기서 나는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가진 걸로 살아요. 때로 나한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노력을 할 때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걸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로 공부하고 뭐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이걸로 생계도 꾸려나가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나가니까 결국 이 글을 쓰는 작업이 저라는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통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가 일정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받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확인할 때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일과 무관하게 또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마음이 맞고 감정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뭔가를 같이 하는 즐거움, 그런 것도 또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예컨대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에 나가서 저도 못 읽는 책이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뭐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세계 명작이라 그러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든가 뭐 허밀바트의 파수꾼이라든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런 책 제가 못 읽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서 좀 읽다가 도전해보다가 안 돼요. 저도 못 읽는 책 많아요. 갑자기 그 지성의 천상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책이 많고 그 많은 책 중에 나하고 잘 맞는 책도 있고 안 맞는 책도 있는데 맞는 책만 읽어도 삶이 짧은데 굳이 안 맞아서 너무너무 읽기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책을 이게 세계 명작이래. 그러니까 이거 교양인이라면 읽어야 돼. 꼭 참고 읽는 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그 책 읽으면서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막 격한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꼭 잘하는 것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끼리는 그 못하는 걸로 또 교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감정의 교류 이런 것 같아요. 같은 감정을 같이 느끼고 서로 나눴다는 것이 뭐 때문에 행복감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살아가는데 별 의미 없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의미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총균쇠를 끝까지 못 읽은 저로서는 지금 말씀이 정말 감사합니다. 총균쇠는 재밌는데 저 50페이지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맨날 다시 봐도 50페이지에서 끝나더라고요.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삼형제잖아요. 삼형제인데 이름이 길잖아요. 근데 또 관계에 따라서 애칭이 다 다른 애칭이 한 사람당 서너 개씩 나와요. 이게 누구지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짜증나서 못 읽잖아요. 표 그리다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다 읽긴 했어요. 몇 번. 그러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나는 이 단계를 조금은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의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20대 30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책이 뭐가 있을까요? 인문학 쪽에서 하나를 꼽으면 제 시기마다 좀 다른 책을 예로 들고 하는데 최근 상황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책을 권해요. 되게 읽기 편하게 써져 있는 책이거든요. 뭐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읽어도 뭔 말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철학을 한 분이 아니고 정말 대중을 위해서 쓴 철학책이에요. 처음에 쓸 때부터. 그 책을 읽고 나면 우리 헌법을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그 책에서 밀이 설파했던 철학과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제도를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토대를 이루는 철학이에요. 그 책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과학 쪽에는 옛날 책들이잖아요. 뉴턴의 책이라든가 뭐 갈릴레오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대한 책이긴 한데 몇백 년 지났죠. 예, 지금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 아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를 보려고 보는 거지 거기에 막 교양 정보가 압축돼 있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보다는 현대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 물리학 이런 거를 이해하고 싶으면 파인만 책이 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대중적인 요소만 이렇게 뽑아서 그런 책을 보면 괜찮아요. 되게 물리학 전혀 모르는 사람도 노력 좀만 하면 고전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물리학까지 초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생물학 교양서 중에는 이기정 주전자 1977년인가 나왔는데 지금 5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이죠. 그 책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왜 이런 식으로 문명을 구축했는가, 생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책이거든요. 도킨스 선생님이 그 책을 쓸 때 생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대학생들과 일반 독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서적과 대중교양서의 중간쯤에 걸쳐져 있어요. 처음엔 좀 읽기 힘들지 몰라도 이해하는 만큼만 처음에 한번 읽고 좀 지나서 두 번째 또 도전하면 좀 더 많이 보여요. 파이만의 책이라든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미래의 자유론 이런 책은 살면서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오늘 읽었다고 끝이 아니고 현대의 고전이 된 책들은 산으로 치면 높은 산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와서 그 산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리산, 구례 화엄사 뒤로 계곡 타고 올라가서 노고장까지 걸은 다음에 거기서 종주해서 천왕봉 지나서 진주로 내려왔다. 그럼 그게 옛날 같으면 4박 5일 종주 코스인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지리산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저쪽에 뭐 칠선 계곡이라든가 뱀사골, 피하골 이런 계곡들이 또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결국 지리산을 안다 이렇게 말하려면 수십 번을 올라갔다 와야 내가 그래도 지리산을 어느 정도 봤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도 여러 번 읽어야만 그 책이 말하는 바를 어느 정도라도 자기 걸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기적 유전자를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자유론도 그렇고. 그런 책은 많은데 그게 또 누구한테나 똑같은 책이 그런 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큰 서점에 가서 소설 코너에 갔다. 또는 뭐 어디 에세이 코너에 갔다. 이럴 때 제가 책을 고르는 방식은 되게 유명한 책이고 뭐 신간소개에 나왔고 뭐 요즘 베스트셀러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펴봐요. 앞쪽부터가 아니고요. 네, 아무 데나요. 손 잡힌 대로 딱 펴고 두 쪽만 읽어요. 두 쪽만. 잘 읽히잖아요. 그럼 나하고 맞는 책이에요. 가운데 아무 데나 펴서 읽었는데 이거 뭔 말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아예 읽어지지가 않거나 이러면 잘못 쓴 책이거나 아니면 잘 쓴 책인데 나하고 안 맞거나 그런 거예요. 저는 논어 이런 거 잘 못 읽거든요. 맹자는 엄청 좋아하는데 논어는 못 읽어요. 재미없어가지고. 너무 다 맞는 말 같고 하나만 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가 철학책에 가깝다면 맹자는 이론서에 가까워요. 맹자의 논리가 정말 선이 쫙 살아있거든요. 이 논리의 연쇄가 도드라지게 연결이 돼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인 자극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맹자는 읽으면 금방 빠져들거든요. 근데 논어는 안 돼요. 갑자기 맹자를 다시 읽고 싶어지는데요. 그게 궁합이에요. 궁합. 책도 독자하고 궁합이 있어요. 아무데나 펴서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겠고 잘 읽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궁합이 맞든가 아니면 누가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잘 쓴 책이에요. 이 청춘의 독서가 작가님께서 고전을 읽고 느낀 바, 이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죠. 청년 때 읽을 때하고 나이 들어서 읽을 때하고 같은 책이어도 느낌이 정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책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인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협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 읽었을 때는요. 뭘 이런 뻔한 걸 가지고 써놓고선 이걸 베스트셀러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게 제가 딱 40살 되던 해에 읽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작가님께서도 읽은 책들이 나이, 상황, 직업, 그때 몰두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는지 카네기 책은 별로 안 알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철 들지 말고 살자 이런 모토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청춘의 독서는 사실은 우연히 쓰게 된 책인데 그때 하도 이제 할 일도 없고 제가 한 5년 국회의원을 하고 선거도 떨어지고 정권도 바뀌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리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럴 때여서 심심해서 서가에서 옛날에 읽었던 책을 하나 뽑아서 읽었는데 그 제가 고3 때 읽었던 책인데 고3 때 그때 가을에 대학 입시한 서너 달 앞두고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집에 있던 아버지 책장에서 문고판 상하로 돼 있었는데 딱 뽑아 들었는데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서 다음날 오전까지 다 읽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이건 내가 참 18살 때 정말 충격받은 책인데 이러면서 뽑아서 읽었는데 영 다른 소설인 거예요. 아니 이런 인물이 있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 상황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설이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그런가? 그래서 다른 책들도 좀 읽어봤어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읽는 것마다. 이게 배 타고 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배전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거기 없어요. 거기 각주구금이라고 그 옛날 고사가 있잖아요. 핸드폰 빠뜨렸는데 배전에 표시해 놓고 항구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상도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계속 변하고 나도 같이 흘러가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한번 일어나면 지나가고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도 30년 전과는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책만 새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 내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귀여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리고 멍청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40년 전 또는 30년 전의 나를 일부 보게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고전을 누군가가 첫 시도를 해볼 때 가이드라인이 돼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은 이렇게 생각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행 가이드처럼. 그럼 왕궁 앞에 가서 자 포토타임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더 예쁘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작가님하고 생각이 아예 다를 수도 있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거는 책을 읽으면서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느낀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도 있죠. 저 당장 지금 죄와벌이 다시 읽고 싶어졌거든요. 대단한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1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저 책은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늦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유시민 작가님과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더 즐거운 이야기로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